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시의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그 전날은 목동 아파트에서 온수관 파열이 있었죠. 가장 큰 원인은 노후화입니다. 90년대 초반 조성된 신도시들의 경우는 더욱 심한데요. 이상 징후가 발견된 온수관은 모두 203곳으로 전체 온수관의 32% 정도입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로 60대 남성이 사망한 후에야 실시한 조사입니다. 스크린도어 소리 중 숨진 김군, 설비를 손보다 사망한 17살 실습생 민호, 그리고 24 김용균 씨. 용균 씨 어머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데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건지 제발 대답해 주세요. 자, 이제 정부는 무얼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제발 이번에는 꼭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24 김용균 씨는 제대로 된 업무 숙련 기관도 없이 2주 만에 혼자 4kg에 달하는 설비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랜턴도 없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석탄이 이송되는 벨트에 발생한 석탄을 처리하던 중 벨트에 끼어서 사망합니다. 과연 이 일이 개인의 부주의와 또 불운 때문일까요? 을들과 함께한 매주 수요일 으라차차가 지난주에 막을 내리자마자 이런 참사가 벌어져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뵀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소장님을 네. 이런 문제로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로 뵈야 되는데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용균 씨가 외아들이었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절규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2년 전 구역에서 돌아가신 우리 김군. 예, 김군 사망 소식이어서 2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좋아졌겠지. 네. 이업 업무를 외조화시키고 무조건 특히 둘이 해야 될 업무를 혼자 시키는 거. 네. 그 김군 구역 사망 사고 현장 제가 가봤거든요. 네. 정말 그 기차가 들어오는 데에서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혼자서 몰두해서 해야 되고 또 얼른 다른 역으로 옮기게 되어 있었잖아요. 작업지서가. 그 가방 안에 그 가슴 아픈 컵라면이 있었고. 그러면 정말 저라도 2명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다 보면 또 빨리 고치고 옮겨야 되니까 밥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네. 몰두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때 동료가 한 명 있으면서 기차 들어옵니다. 잠깐 쉬세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찰나의 순간에 기차에 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김용균 님도 새벽에 네. 밤샘 근무를 하다가 네. 11일 새벽입니다. 지금 CC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굉장히 아주 장거리 컨베이어 벨트거든요. 네. 밤에 글이 들어가는 게 CCTV에 찍힌 게 마지막입니다. 10일 밤에. 아휴. 그리고 11일 새벽에 이제 돌아가신 거로 발견이 됐는데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동료들도 정확히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족들은 지금 예. 보상보다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런 환경에 처해졌고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온수관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예. 결국은 사망사고가 나서 정부에서 온수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의역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어요. 그리고 예. 추모했고요.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때 그리고 잊어버렸거든요. 좀 뒤에 저희가 그 얘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회사가 서부발전이잖아요. 한국서부발전. 제가 이걸 홈페이지를 가봤더니요. 기업 구분 공기업. 매출액 4조 2224억 원.
평균 연봉 7천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 이런 공기업이에요. 이 공기업에서 외주를 준 거예요. 왜 외주를 줬을까요? 이 안전 문제, 예. 안전 작업을.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매출이 엄청난 공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이윤만 추구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용 절감에 목매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한국전력이었던 것을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서 공기업으로 만들었던 역사부터가 어떤 거냐면 공기업이 비대하니까 분할해야 되고 또 일부 민영한다는 예전에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좀 작게 만들고 시장의 가급적이면 큰 시장에 맡기자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듯이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이윤 논리 때문에 비용 효율 논리 때문에 네. 너무나 많은 참사가 발생한 게 역사였는데 우리 한국도 그걸 그대로 답습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부발전이 남부발전이 들어보셨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발전회사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 발전회사 안에서 또 위험한 업무나 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업무는 최소 입찰로 하도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 입찰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자기들이 상시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될 업무니까 서부발전 정규직 직원들이 2인 1조로 나눠서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용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외주를 주고요. 또 그런 데가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외주를 주면 서부발전은 산재가 나더라도 서부발전은 산재로 기록이 안 남고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외주회사의 산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나 책임은 떠넘기고 네. 분명히 자기 회사로 근데 발전회사에서 석탄을 공급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예를 들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입구에서 경비를 하는 분들이나 뭐 주차를 안내하는 분들이나 이러면 그래 외주 줄 수 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가급적 정기적으로 써야 된다는 사회적 네. 논의가 있지만 근데 핵심적으로 컨베이어벨트에 석탄을 싣고 그걸 나르고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관리하고 이제 우리 이번에 돌아가신 용균님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석탄을 또 이렇게 올리는 거, 네. 그 낙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올리고 또 쓰레기 치우고, 그러니까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올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가루가 날리겠습니까? 그럼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지금 뭔가 끼어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업무야말로 핵심적으로 정규직이 직속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했어야 했었고요. 네. 방송국에도요, 이제 저는 여기 직원이잖아요. 저는 정규직이에요. 제작 필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어야 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회사의 생각도 실현할 수 있고 직원을 통해 직원 역시 회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 회사에서 석탄을 다루는 업무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이거를 외주를 줬어요. 제가 이 서부발전 이름이 너무 낯익어서요. 봤더니 올해예요. 올해 라오스에 우리가 댐 건설했었는데 예. 그 수력발전댐 무너졌던 사건 있죠. 예. 그 댐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합작 설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으라차차에서도 생생경제에서도 그 라오스 댐 전문가들 우리 시민단체 인터뷰했었습니다. 라오스 도와주는 분들 네. 몇 번 인터뷰해가지고 거의 뭐 폭로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회에 뭐 진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도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고를 인재인데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현재에서도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기업의 그런 문화가 인간과 안전 중심이 아니라 이윤과 효율 중심으로 네. 가는 역사 속에서 서부발전이 라오스에서도 물론 뭐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고의는 아니죠. 당연히 사람 죽기를 바랬겠습니까? 설마. 다만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사회적 타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2년 전에 분명히 2인 1조로 해야 될 작업을 혼자 하면 죽는다는 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그 노동자를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눈물을 쏟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랜턴도 지급이 안 됐대요. 예. 핸드폰 후레쉬로 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사고 현장에 가니까 핸드폰 후레쉬가 켜져 있는 상태로 떨어져 있었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눈물을 쏟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게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비용 절감에 올렸을 것이고요. 네. 서부발전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 도구업체인 한국발주울이 알아서 하는 거였다. 우리는 분쟁이나 소음이 심한 지역에서 2인 1조 해라는 규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규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최소 비용으로 입찰해가지고 떠넘겼는데 위험한 업무를. 네. 그리고 거기서 알아서 관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산재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지만 한 번도 자기들은 산재 없는 무산재 기업이라고 네. 포상을 받았어요. 오히려요.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요즘에 CCTV 엄청 많이 설치하잖아요. 여기저기 너무 많이 설치해서 문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네. 보기에는. 근데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위험한 작업장에서 오히려 CCTV가 설치되고 누가 그걸 보고 있다 해서 예를 들면 방송으로라도 쥐도 줄 수 있잖아요. 누가 보고 있다면. 지금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혼자 들어왔느냐라는 지적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아니 그다음에 우리 혼자 하더라도 그쪽 지금 위험한 것 같으니까 주의해라. 새벽인데 그렇죠. 밤샘 근무 중인데 이러면서 계속 환기도 시킬 수 있고. 근데 저는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방금 조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CCTV도 없는 걸 봤을 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정작 그런 걸 잘 돼 있어야 돼. 환하게 정신을 딱 바짝 차리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곳에 CCTV도 없고 조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봅니다. 예. 이야기를 더 못하겠어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대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이제 김군의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에 국회에서 앞다퉈서 정말 입법 경쟁을 하듯이 법안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발의했습니까? 예, 제가 일단 기억으로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법이 그 위험 업무를 최근에 대형 산재 사고라는 사망 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5%가 비정규직이 하청업체에서 맞습니다. 발생했잖아요. 방금 문제가 된 우리 서부발전에서도 지난 8년 동안 12명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 그중에 97%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직들은 권리를 주장해도 편하고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직속 직원들이니까 아무래도 관리자들 조금 더 신경 쓰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해서. 해고의 위험도 흔히 말하는 한솥밥 먹는 동료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 딱 떠넘겨 버리면 뭐 퇴근하고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긴 모든 산재 사망 사고의 특징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업무를 아예 외주를 방지하자. 정규직으로 쓰게 하자. 직접 관리하게 하자라는 법이 7개, 8개 제출됐는데 그게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YTN 뉴스 잠깐 봤는데 네. 강병현 의원 이제 민주당으로 나와서 저희 청취자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뉴스 나갔었거든요. 일부 야당이 이제 반대해서 통과는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 의원님이 아니 그건 정부도 노력을 했어야지라고 받아치던데요. 뭐 여기서는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고 지금 어쨌든 정부도 법안을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개측해서 근데 최근에 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쯤에 냈어요. 올해.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정부도. 빨리 구의역 이후에 구의역 이후에 됐으면. 바로 냈어야 되는 것도 늦었죠. 네. 어쨌든 민주당도 할 말이 있는 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고 야당이었죠. 법안 많이 냈어요. 그리고 기업 살인법이라 해서 기업이 잘못하면 살인죄 비슷하게 처벌하자는 법도 냈어요. 우리 영국이라든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냈었죠. 원시모도 내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안 낸 거 맞아요. 민주당 정의당이. 근데 자한당이 소극적인 도 맞습니다. 다만 정부도 법안 너무 늦게 낸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민주당도 1년 반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임 이 자리에서 따지지 않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위험한 업무, 외주 업무 네. 하청 못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반드시 2인이 해야 되는 업무라는 건 우리가 성격상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입구에서 경비를 하는 경우라든지 뭐 주차 안내를 하는 경우는 혼자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위험한 현장은 2인 1조 이번에 더 가슴 아프 저는 2인 1조를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부발전도 자기들은 매뉴얼에 있다고 하지만은 최소 업무를 최소 비용을 하청 업무한테 준단 말이죠. 하청 기업에. 네. 그럼 하청 기업 2인 1조 할 수 있겠습니까? 구역처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너무 저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났어요. PD님 또 청취자님들. 풀코드라는 장치가 있대요. 풀코드가 뭐냐면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사고가 생기셨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낄 수도 있고 꼭 사람이 아니어도 무슨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레버를 당겨서 기계를 정지시킨 장치 이름이 풀코드래요. 한 명만 있었거나 두 명만 있었거나 그러면 누구라도 얼른 내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반성 많이 해보거든요. 이런 걸 왜 의무화를 못 시켰을까? 우리가 시민단체 활동하면서도 이런 풀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업무들은 무조건 2인 1조를 아예 법으로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서 해도 되는 업무 말고 네. 2인 1조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도 있잖아요. 한 명은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감시 그 위험한 상황을 예방해야 될 사람 있는 경우는 네. 2인 1조 의무화. 이게 제일 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시쯤에 저희가 노종면의 더 뉴스 수중계를 통해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정치인이 이거를 노동자들을 죽게끔 내버려 뒀겠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산적해 놓은 안건 중에 이 안건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저는 정말 납득이 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을까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계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사망한 사람의 95%가 하청업체고요. 비정규직이에요. 95%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개인의 불운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국민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게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제 처음에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도 방문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첫 번째 외부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시장, 서울시장도 많이 진척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완전 정규직화가 된 데가 있는가 하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도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현재 수십만 명이 되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이게 외주 하청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자회사 예산을 좀만 배정하면 거기서 또 2인 1조로 안 하고 1인 1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그때 참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던 그 마음처럼 이런 사고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그 숨진 김태균 님이 더 가슴 아픈 게 며칠 전에 대통령님 만나주세요라는 1인 피켓팅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네.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동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하되 그것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그다음에 안전 예산은 확보되는 정규직화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집중 점검이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여야가 선거제 개편 때문에 되게 논쟁 중이긴 하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이것부터 논의해야 되지 않으니까 30분이라도 짬 내가지고 먼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건 금지하고 반드시 2인이어야 될 업무는 의무적으로 2인이 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아예 법으로도 강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도 받게 하고 심지어 외주하청 줄 때도 그게 조건이 되는 아예 법으로. 그렇겠죠. 그래야죠. 그러면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굉장히 필요하고 해야 하지만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시간 내에. 일단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일단 1순위는 지금 이렇게 위험 업무에 노출된 분들. 일단 공공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들 넓은 의미에 그다음에 위험 업무, 안전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소방관 선생님들이나 경찰 선생님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처우도 안 돼가지고 막 열악하면 업무에 전념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 업무, 안전 업무는 완전 정규화, 2인 1조 의무화, 그다음에 공공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부터 먼저 어쨌든 정규직하고 그다음 민간 시장에서도 원래 지금 국가부단의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정규직이 원칙이었어요. IMF 이전에. 그 후로 비정규직이니 정예고니 고금리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IMF 강요해가지고. 실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살벌한 나라가 됐죠. 그 전까지는 인정받는 나라에서 그다음에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그런 게 없어져 버렸는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만은 상시 지속 업무는 그것은 정규직으로 뽑는 원칙 다시 확립해야 됩니다. 지금 2년 이상 못 쓰게만 해놨거든요. 비정규직. 그게 아니라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쓰고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못 뽑게 하고 외적으로 본인이 원한다거나 진짜 단기 업무이거나 아니면 고액 프리랜서의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는 알아서 단기적으로나 비정규직으로 해도 되는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인 분들 어떻게 해서 일도 더 열심히 해서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무리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본주의적 방식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주고 소속감을 줌으로써 오히려 생산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계속 노동자들이 다치고
춥고 아프면 그 회사 일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로도 엄청난 타격이 되고 일도 안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자살률 이야기를 했는데, YTN 라디오 특집 저희가 자살 다큐멘터리 하면서 제가 그걸 제작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뭐 성격이 좋아서라든지 제가 능력이 돼서가 아니고요. 제가 든든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밑에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족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면 저도 자살의 유혹에 시달릴 거예요. 이런 네. 맥락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회가 주장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덧붙이면 저출산 문제도요. 그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인자와 비공무원인 사람, 정규직인 분과 비정규직인 분, 네. 대기업 다니는 분과 중소기업 다니는 분의 출산율이 차이가 나요.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정규직이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 애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대체 방법은 그겁니다. 네. 다 좋은 일자리, 정규직, 물론 다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다 대기업 갈 수는 없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공공문화 서비스를 늘리고 그만큼 사람을 더 뽑고. 네.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못 쓰게 하고 기본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쓰게 만들고 급여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통계상으로 이미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자살률도 줄어들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로 출산율은 세계 꼴찌,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촛불시혁명 당시에 초심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나 그리고 계속 무슨 개혁입법에 발목 잡는 야당이나 다 그때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온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네. 핵심은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안전한 나라.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의 군림하고 비리 저지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에서 봉사하고 제일 시급한 것부터 해달라는 그런 절박한 국민들의 호소였거든요. 함성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때로 다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만 우산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산이 필요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요. 국회의원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매주 한 달에 한 번 월요일마다 우리 을들의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그때는 요 문제를 네.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법들이나 그렇겠습니다. 상황이 네. 보고를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저 구의역 이후에 사실 잊어버렸었거든요. 예. 저 안 잊어버릴 그러니까 거예요. 잊지 않도록 저도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발로 하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